아줌마,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그냥 우유나 배달해.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37년간 은행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저는 65세 우유 배달원입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 최대 은행의 지점장이었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그저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려 했어요. 37년간 낸 연금마저 급한 빚 때문에 일시 수령해서 써버린 상황에서 매일 새벽부터 무거운 배달 가방을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거든요. 매월 45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 남은 돈도 바닥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우유를 배달하는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총 15억 원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배달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이 든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지만 결국 그들이 포기한 15억 원을 되찾은 것은 바로 이 보잘것없는 배달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은행에서 시니어 고객 전담 고문으로 일하며 월 3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5이에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5시까지 지점에 출근합니다. 600세대가 있는 아파트 10개 동 전체가 제 담당 구역이에요. 우유, 요구르트, 두유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배달해야 할 물건이 200개가 넘어요. 배달용 보냉 가방에 물건들을 가득 담으면 15kg이 넘는데 이걸 들고 아파트 계단을 하루 종일 오르내려야 해요. 엘리베이터가 있긴 하지만 새벽 시간에는 소음 때문에 타기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계단을 이용해요. 저는 한 달에 85만 원을 받아요.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일치고는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매월 45만 원씩 적자예요. 91살 치매 걸린 어머니 요양비가 한 달에 90만 원, 제 원룸 월세가 35만 원인데 수입은 85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퇴직 전 모아놨던 돈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어요. 하지만 그 돈도 점점 바닥나고 있어서 정말 막막해요. 아줌마,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우유가 미지근해졌잖아. 1204호 김씨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짜증을 내시네요. 아직 새벽 6시 30분인데 늦었다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물량이 좀 많아서요. 다음부터 더 일찍 올게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고객이니까 참아야죠. 그리고 저번에 말했잖아. 요구르트는 유통기한이 긴 걸로 골라서 가져오라고. 왜 자꾸 며칠 안 남은 걸 가져와?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사실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고르고 싶어도 회사에서 주는 물건 그대로 배달해야 하는데 설명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하루 종일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어깨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특히 무릎이 너무 아픈데 병원 갈 돈도 없어서 그냥 파스 붙이고 버티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고생을 할 줄 몰랐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저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은행의 지점장이었거든요. 직원 50명이 넘는 큰 지점이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점장님이라 부르며 존경해 주었어요. 복잡한 금융상품을 쉽게 설명해드리고 어려운 기업 대출 심사도 정확하게 처리했었죠.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도 자주 왔고 지역 경제인 모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년 퇴직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남편은 5년 전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전에 3년간 암투병을 하면서 1억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보험이 안 되는 신약 치료비,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보증을 서주고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결국 사업이 실패하면서 13억 원의 빚이 생겼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어요. 어머니 치매 초기 치료비와 요양원 입소비로도 1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래도 모아놓은 저축이 있어 버틸 수 있었는데 정말 급한 상황이 왔어요. 아들 사업 실패로 인한 빚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37년간 납부한 연금을 일시 수령했어요. 2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 돈으로 빚을 정리하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재취업을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60이 넘으면 아무도 써주지 않더라고요. 경험이 많으시긴 한데 나이가 이런 말만 계속 들었어요. 그렇게 2년을 구직 활동하다가 우연히 우유 배달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나이 제한 없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다행히 뽑아주더라고요. 배달 아줌마 왔네. 주민들이 저를 부르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배달을 하면서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듣는 게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오늘 8층 803호에 요크루트를 배달하는데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이거 진짜 큰일 났어. 투자한 돈을 못 찾는다는 거야. 뭐라고? 우리가 넣은 게 얼마인데? 5천만 원이 완전히 날아간 것 같아. 가슴이 덜컥했어요. 5천만 원이라니. 저희 같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9층 904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렸어요. 아니, 그 회사가 사기였다고? 우리 3천만 원 넣었는데. 경찰서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던데. 이미 회사는 문 닫았고 대표는 도망갔대. 12층 1207호에서도 엄마, 우리 어떡해요? 아빠 퇴직금 8천만 원 다 넣었는데. 일단 변호사라도 만나보자. 포기할 순 없잖아. 배달을 하면서 하루 종일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점점 심각성을 느꼈어요. 한두 집이 아니라 많은 집에서 같은 회사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 같았거든요. 저녁 배달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37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투자 사기 사건들을 많이 봤거든요. 수법도 비슷하고 피해자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다음 날도 배달을 하면서 더 자세히 들어봤어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긴급 회의를 연다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런데 며칠 후 관리사무소 앞에 주민들이 모였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총 피해액이 15억이라고요. 30가구가 당했대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돈 못 찾는다고 하고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다시 바꿀 시작이 될 줄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15억 원, 30가구.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37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사기 사건들을 수없이 봤는데 이번 거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더 일찍 배달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주민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골든인베스트라는 회사였는데 월 5%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했어요. 702호 부부의 대화가 들렸어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주면서 정부에서 인증받은 회사라고 했는데 그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했는지 몰라. 서류도 다 보여주고. 월 5% 수익.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월 5%라니. 이건 분명히 폰지 사기예요. 1004호에서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렸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까지도 의심 안 했어. 회사 사무실도 강남에 있고 홈페이지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거든. 처음 2달은 정말 돈이 들어왔잖아. 그래서 더 믿었지. 전형적인 수법이네요. 처음에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 더 큰 투자를 유도하고 나서 잠적하는 거예요. 1205호 앞에서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 장례비로 모아뒀던 돈까지 넣었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있었는데 정말 어떡하지?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악질적인 사기꾼들이 선량한 사람들의 평생 저축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 앞에서 주민들이 긴급회의를 하는 걸 봤어요. 우유를 배달하고 나오는데 회의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변호사님께 상담받아봤는데 사기꾼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박철민 회장님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우리 돈은 정말 못 찾는 건가요? 울먹이는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이미 회사는 문을 닫았고 대표 김모 씨는 연락두절 상태거든요. 그럼 15억이 다 날아간 건가요? 이게 말이 돼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주민들이 하나둘 나오는데 모두들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울고 계셨고 어떤 아저씨는 주먹을 불끈 쥔 채 화를 내고 계셨어요. 그때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박 회장님께 다가갔어요. 저기 회장님, 배달 아줌마네 웬일이야? 죄송한데 방금 회의 내용을 들었어요. 혹시 그 사기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박 회장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줌마가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이건 아줌마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요. 제가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도움. 박 회장님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줌마가 무슨 도움을 줘? 이런 복잡한 금융사기 사건을 배달 아줌마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맞아. 이런 건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데. 아줌마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좀. 우리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배달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어.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무시하는 눈빛들이었어요. 순간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37년간 이런 사건들을 처리해 왔는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배달 아줌마가 은행 지점장이었다고? 죄송합니다.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인터넷으로 골든인베스트를 검색해 봤어요. 역시나 회사 홈페이지는 이미 닫혀 있었고 관련 뉴스들만 몇 개 떴어요. 골든인베스트 투자금 300억 원 들고 잠적. 정부 인증 사칭한 투자 사기 사건. 피해자 수백 명. 300억이라고? 우리 아파트만 15억이고
전체 피해 규모가 300억이라니. 뉴스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대표 김지훈과 임원들이 해외로 도피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뭔가 이상했어요. 이런 대규모 사기는 보통 국내에 자산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음 날 배달을 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어요. 각 집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니 사기의 전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지훈이라는 대표가 작년부터 이 동네를 집중적 타겟으로 삼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정확히 지급했고, 그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게 됐던 거죠. 김 과장이 정말 친절했어. 집까지 와서 설명해주고 수익금도 정확한 날짜에 입금해줬거든. 그래서 더 믿었지. 친구들한테도 소개해줬는데 이제 어떻게 해?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패턴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들이 너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처리했던 비슷한 사건들이 떠올랐어요. 대부분의 경우 사기꾼들은 돈을 해외로 빼돌리기 전에 국내에서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김지훈이라는 이름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10년 전쯤 비슷한 투자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김지훈이라는 이름이 나왔던 것 같은데 다음 날 오후 관리사무소에서 또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변호사도 와서 설명해 주는 모양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20% 미만입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기꾼들이 이미 해외로 도피했고 회사 계좌에 남은 돈도 거의 없어요.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그럼 우린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이에요.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경찰 수사도 한계가 있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회의실 쪽으로 향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30명 정도의 주민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여전히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누가 배달 아줌마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그때 회의실에서 한 아주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남편 퇴직금 전부였는데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결정됐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회의실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멈췄어요. 박 회장님이 짜증스런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뭐야? 배달 아줌마?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30명의 주민들이 모두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줌마, 어제도 말했잖아. 이런 복잡한 일은 회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을 끊었어요. 저도 그 골든인베스트에 대해서 조사해 봤거든요. 조사? 아줌마가 뭘 조사했다는 거야? 다른 주민 한 분이 비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인터넷 검색 좀 해봤다고 조사라고 하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김지훈이라는 이름 10년 전쯤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갑자기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10년 전에 드림투자라는 회사에서 비슷한 사기를 쳤던 김지훈과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도 월 4에서 5%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의 부동산이나 다른 명의로 자산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님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인데 긴장됐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뉴스를 많이 봐서요. 그리고 이런 사기 사건들이 비슷한 패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박 회장님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먼저 김지훈의 과거 행적을 정확히 조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든인베스트가 설립되기 전에 어떤 회사들과 연관이 있었는지도요. 그런 건 경찰이나 변호사가 할 일 아니야? 물론 그렇죠. 하지만 경찰은 인력이 부족하고 변호사님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조사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한 아저씨가 짜증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줌마,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그냥 우유나 배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런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뭘 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이제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 저는 은행에서 37년간 일했어요. 지점장으로 정년 퇴직했고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박 회장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연세은행 대림지점에서 37년간 근무했고 마지막 15년은 지점장이었어요. 이런 투자 사기 사건들을 수십 건 처리해 봤거든요. 그럼 우유 배달은 왜?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님께 물어봤어요. 정말이라면 금융감독원 신고는 하셨나요? 아직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금감원에 신고하면서 동시에 김지훈의 과거 행적과 현재 숨겨진 자산을 추적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드디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할 기회가 생겼어요. 일단 김지훈이 골든인베스트를 설립하기 전에 어떤 회사들과 관련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해요. 보통 이런 사기꾼들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자산을 분산시켜 놔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죠?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김지훈과 임원들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어요. 특히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면 숨겨진 자산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정말 그런 걸로 우리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100% 보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20%보다는 훨씬 높은 확률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변호사님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비슷한 사건에서 피해 금액의 60에서 70%를 회수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요. 초기 대응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은닉은 더 교묘해져요. 빨리 움직일수록 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박 회장님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아줌마가 정말 은행 지점장이었다는 걸 어떻게 믿어?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세은행 대림지점에 전화해 보세요. 박순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정말 전화해봐도 돼? 네, 물론이에요. 박 회장님이 정말로 연세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여보세요. 연세은행 대림 지점이죠? 박순자라는 분이 거기서 근무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37년 지점장까지?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 회장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이네. 박순자 씨가 86년부터 23년까지 37년간 근무했고 2008년부터 23년까지 15년간 지점장이었다고 하네요.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울고 계셨던 아주머니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해요. 어떤 협조요? 일단 피해자 전체의 정확한 명단과 피해 금액을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골든인베스트와 주고받은 모든 서류들을 수집해야 하고요. 변호사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법적인 부분은 도와드릴게요. 박순자님의 경험과 제 법률 지식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절망에 차 있던 사람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죠? 지금 당장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 해요. 박순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존댓말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과연 제가 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제 은행 시절 수첩들을 꺼내봤어요. 투자 사기 관련 사건들을 정리해 놓은 노트들이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15억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지만 기분이 달랐어요. 오늘부터는 우유 배달과 함께 15억을 찾는 수사도 시작해야 했거든요. 아침 배달을 마치고 오전 9시에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이미 박 회장님과 변호사님, 그리고 피해자 대표들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박 회장님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어제까지 저를 배달 아줌마라고 부르던 분이 이제는 님을 붙여서 불러주시네요. 네. 준비 다 하셨나요? 여기 피해자 명단과 피해 금액, 그리고 관련 서류들 모두 정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어요. 30가구, 총 피해액 15억 2천만 원. 한 집당 평균 5천만 원 정도였는데 많게는 1억 2천만 원, 적게는 1천만 원까지 다양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저는 우선 골든인베스트의 법인등기부등본부터 살펴봤어요.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서류들은 수없이 봤거든요. 여기 보세요. 대표이사 김지훈, 설립일 2023년 3월 15일, 자본금 1억 원. 그게 뭔가 이상한가요? 한 아주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자본금이 너무 적어요. 300억 원을 모집하는 회사치고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임원 명단을 보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등기이사 3명의 주소가 모두 같은 건물이네요. 그런데 이 주소는 인터넷으로 주소를 검색해보니 예상대로였어요. 여기 레지던스 호텔이에요. 임시 주소로 쓰는 곳이죠.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변호사님이 관심 있게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도피를 염두에 두고 설립한 회사라는 뜻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김지훈의 개인정보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과거 경력들. 김지훈, 1975년생. 잠깐, 이 사람 이름을 다른 곳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인터넷으로 김지훈 투자 사기로 검색해봤어요. 역시 여기 있네요. 2014년 드림 투자, 2018년 골든 파이낸셜, 2021년 미래에셋 파트너스.
모두 김지훈이 대표였던 회사들이에요. 뭐라고요? 박 회장님이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 10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계속 사기를 쳐온 전문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과거 사건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지훈은 터트리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을 먼저 구입해요. 자신이 아닌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요. 정말요? 2014년 사건 때는 부인 명의로 강남 아파트를 샀고 2018년에는 동생 명의로 상가 건물을 샀어요. 2021년에는 자료를 더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작년 12월에 김지훈의 장모 명의로 이 근처 오피스텔을 샀네요. 여기 근처요? 네, 대림역 근처 신축 오피스텔이에요. 15억짜리.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오피스텔이 우리 돈으로 산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아요. 시기상으로도 골든인베스트에서 돈을 모으기 시작한 시점과 비슷하거든요. 변호사님이 즉시 말씀하셨어요. 그럼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겠네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도 준비해야 하고요. 잠깐,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제가 만류했어요. 김지훈이 눈치채면 다른 명의로 재산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김지훈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찾아내야 해요. 가족, 친인척, 측근들 명의로 된 것들까지 모두요. 그날 오후 저는 김지훈의 가족 관계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부인 이명희, 장모 정순자, 동생 김지영. 이들의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대박. 여기 보세요. 김지훈 부인 명의 강서구 아파트, 동생 명의 분당 상가, 장모 명의 대림동 오피스텔, 총 3곳이 더 나왔어요. 총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50억 정도 돼요. 50억이면 우리 피해액 15억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더 조사해 본 결과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이 부동산들 대부분의 대출이 있어요. 대출이요? 네. 은행 대출이 30억 정도 돼요. 실제 순자산은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희망적이었어요. 20억 원이면 우리 피해액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변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라는 점이에요. 전체 피해액이 300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만 15억 원이니까 다른 피해자들이 많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만약 전국의 피해자들이 모두 나서면 20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법적 절차를 밟아야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그때 한 아저씨가 제안하셨어요. 혹시 그 오피스텔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수는 없을까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만약 김지훈이 아직 한국에 있다면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고민하던 저는 결심했어요. 그럼 제가 가보겠어요. 혼자서요. 아니에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배달 아줌마처럼 보이니까 의심받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배달 가방을 들고 그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금융수사관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15층 1502호 앞에 섰어요. 김지훈 장모 명의로 등록된 그 방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신문들이 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며칠째 비워두고 있는 것 같았죠. 관리사무소에 가서 자연스럽게 물어봤는데
저기 1502호에 우유 배달 왔는데 며칠째 안 계시는 것 같아서요. 아, 거기요? 한 달 전부터 안 계셔요. 갑자기 이사 간다고 하더니 연락도 안 되고. 참 이상했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나가다니. 바로 골든인베스트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날 저녁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제가 수집한 정보들을 모두 공유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김지우는 계획적으로 도피했고 부동산들도 이미 처분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네. 내일 당장 가압류 신청을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지훈 같은 전문 사기꾼이 이렇게 쉽게 꼬리를 잡힐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히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김지훈의 과거 사건들을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김지훈의 과거 회사들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드림투자, 골든파이낸셜, 미래에셋 파트너스. 이 회사들의 사무실이 모두 같은 건물에 있었던 거예요. 강남구 테헤랄로 427번지. 더 파고들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건물의 임대업체가 대한종합개발이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의 대표가 이상호,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골든인베스트 법인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서 확인해 봤어요. 역시나 이상호는 골든인베스트의 등기이사 중 한 명이었어요. 설마 김지훈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건가? 더 조사해 보니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이상호는 지난 10년간 김지훈의 모든 사기의 뒤에서 관여했던 거예요. 건물 임대, 법인 설립, 심지어 부동산 구매까지. 이상호가 진짜 배우 인물이네. 새벽이었지만 바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밤새 발견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변호사님도 놀라셨어요. 그럼 김지우는 그냥 앞잡이였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진짜 배우는 이상호예요. 그리고 이상호 명의로 된 자산들을 찾아보니까 얼마나 됩니까? 200억 원이 넘어요. 오전 9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경찰관 한 분도 함께 참석하셨어요. 박 순자님이 발견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네요.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상호를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상호도 이미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상호는 아직 한국에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이상호 명의의 부동산들이 대부분 최근에 구입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직 처분하지 않았어요. 도피할 생각이라면 벌써 팔았을 텐데.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제 추측으로는 더 큰 사기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호를 잡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거죠. 그날 오후 저는 이상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대한종합개발 본사 주소지부터 확인해 봤어요. 강남구 논현동 여기 가봐야겠어요. 배달 가방을 들고 그 빌딩으로 향했어요. 20층짜리 고급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15층에 있는 대한종합개발 사무실 앞에 가봤어요. 문은 열려 있었고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의 사기 회사인데 왜 정상 운영하고 있지?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 중에서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이 혼자 나오시는 걸 봤어요. 혹시 저분이 이상호일까? 조심스럽게 따라가 봤어요. 그분이 근처 식당에 들어가셨어요. 용기를 내서 같은 식당에 들어가서 멀리서 관찰했어요. 그분이 전화 통화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지훈 그 놈이 너무 일찍 튀었어.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아직 2단계가 남았는데. 알았어. 일단 기다리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저분이 이상호가 확실했어요. 식당에서 나온 후 이상호를 계속 따라갔어요. 그가 강남역 근처 또 다른 빌딩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빌딩 안내판을 보니 프리미엄 투자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설마 또 다른 사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 그날 저녁 긴급회의를 열어서 제가 발견한 내용을 보고했어요. 이상호가 또 다른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마 골든인베스트 사건이 터지면서 급하게 2단계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단계요? 골든인베스트는 1단계였고 프리미엄 투자그룹으로 더 큰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경찰관이 즉시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당장 이상호를 체포해야겠네요. 잠깐, 성급하면 안 돼요. 제가 만류했어요. 이상호를 체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돈을 찾는 거죠. 이상호를 체포해도 숨겨둔 돈을 찾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상호가 돈을 숨겨둔 곳을 찾아내야 해요. 제 경험으로는 이런 사기꾼들은 반드시 비상금을 준비해둬요. 다음 날, 저는 이상호의 정보를 더 파고들어 봤어요. 가족관계, 부동산, 은행 계좌. 여기 있다. 이상호의 천안 명의로 된 창고업체를 발견했어요. 경기도 일산에 있는 대성창고라는 곳이었어요. 창고라 현금을 숨겨둘 수 있는 최적의 장소네. 변호사님과 경찰관께 즉시 연락드렸어요. 창고 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날 오후 경찰과 함께 일산으로 향했어요. 30명의 주민들도 모두 따라왔어요. 대성창고 앞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창고 깊숙한 곳, 바닥에 묻혀있던 대형 금고를 발견했을 때 열어보세요. 금고 안에는 현금 50억 원과 각종 귀금속, 그리고 해외 계좌 정보들이 들어있었어요. 우와.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순간 이상호가 창고로 나타났어요. 아마 급하게 돈을 빼내려고 온 것 같았어요. 경찰이 즉시 체포했어요. 이상호 씨, 사기죄와 횡령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3일 후 이상호의 모든 자산이 동결됐어요. 그리고 김지훈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됐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배당금이 나왔어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피해액의 95%를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박순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 지점장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모든 주민들이 저를 박 지점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배달 아줌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순자님, 혹시 저희 은행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연세은행 강남지점 지점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시니어 고객 전담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금융 사기 예방 업무를 담당해 주시면. 정말요? 네. 월 300만 원의 주 4일 근무입니다. 그날 메이류업에 사직서를 냈어요. 더 이상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어.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37년 만에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번에는 배달 아줌마가 아닌 박순자 고문으로요. 6개월 후 연세은행 강남지점 상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고 있어요. 박 고문님, 오늘도 상담 예약이 가득 찼습니다.
김 대리가 일정표를 가져다 주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제게 금융사기 예방 상담을 받으려는 시니어 고객들이 너무 많아서 예약이 한 달씩 밀려 있어요. 어르신, 이런 투자 권유를 받으셨을 때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시고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보세요. 오늘도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월 8% 수익 보장 투자 권유를 받았다며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골든인베스트와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박 고모님. 고모님이 아니었다면 또 당할 뻔했네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제가 겪었던 그 힘든 시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험이 되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대림아파트를 방문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가고 있어요. 지점장님, 주민들이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이제는 모든 분들이 저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세요. 아, 박 고모님 오셨네요. 박 회장님이 달려오시며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예전에 저를 배달 아줌마라고 부르던 그분 맞아요. 요즘 어떠세요? 회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이상한 투자 권유 전화가 왔어요. 바로 끊어버렸지만요. 잘하셨어요. 한번 당한 지역은 또 타겟이 되기 쉬우니까 계속 조심하셔야 해요. 관리사무소에도 들렀어요. 김민수 소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어색해하시며 인사하셨어요. 박 고모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를 함부로 대하셨던 걸 기억하고 계신지 미안해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배달원분은 잘 계세요? 네, 잘 계세요. 그런데 박 고모님, 네. 예전에 제가 너무 무례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사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쉽거든요. 저도 그랬을 수 있어요. 저녁에는 요양원에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어머니, 딸 왔어요. 어머니는 치매가 심해지셔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다행히 저를 알아보시네요. 순자야, 요즘 일이 잘 된다며? 네, 어머니. 다시 은행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래, 우리 순자가 원래 똑똑했어. 힘든 시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이제는 요양원비 걱정 없이 어머니를 모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예전에 제가 배달하던 우유를 하나 꺼내 마셨어요. 그때가 그립기도 해요.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핸드폰을 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박 고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고모님 이야기를 보고 연락드려요. 저희 동네에서도 비슷한 투자 사기가 있었는데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이런 연락이 정말 많이 와요. 전국에서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 은행장님을 찾아뵀어요. 은행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박 고모님, 전국의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경험이 있는 시니어 전문가들을 모아서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이미 구상해뒀습니다. 몇 주 후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금융 경험이 있는 시니어 전문가 10명이 함께 일하게 됐어요. 개소식 날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축하하러 와주셨어요. 박 지점장님 덕분에 우리가 이런 날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파트에 이런 대단한 분이 계셨다니. 그때 한 젊은 기자분이 인터뷰를 요청하셨어요. 박 고모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아줌마,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그냥 우유나 배달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상처받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저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아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계신 시니어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잠시 생각해보다가 말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지금 하는 일이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그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시니어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과 존중을 부탁드려요. 우리도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박순자, 정말 많이 변했구나. 6개월 전에 저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달 아줌마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존경받으며 박순자 고문으로 불리는 사람이 됐어요. 무엇이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